어디서 시장 바닥 순내를 풍기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네가 앉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주방 구석이야. 30년 동안 자식 먹여 살린 제 땀 냄새가 순식간에 역겨운 악취 취급을 당했습니다. 꿈깨. 30년 전 식모 딸년이나 지금 반찬 가게 아줌마나 너는 그냥 나한테 바치는 존재야. 이게 네 현실이라고. 그 서슬퍼런 독설 앞에서 제가 악착같이 쌓아 올린 30년의 세월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그녀의 발밑에 납작 엎드린 식모 딸일 뿐이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몸으로 가르쳐줘야지. 이거나 처먹고 정신 차려. 서늘한 독설이 고막을 찢고 들어오는 순간 제 눈앞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새도 없이 묵직하고 차가운 것이 제 안면을 강타했죠. 하지만 그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오만한 콧대를 어떻게 꺾어버렸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30년째 명숙네 찬이라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3살 명숙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김치 싸대기, 그걸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제가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시려면 한 달 전 상견례장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리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후 1시 한정식집 송연의 특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자개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제 목구멍으로는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예비 안사돈, 아니 저의 고등학교 동창인 선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는 찰나였죠. 선자가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가, 아니 사돈 어른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선자가 턱을 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눈빛은 30년 전 저를 체육 창고에 가두고 비웃던 그 시절의 눈빛과 똑같았죠.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하려던 순간 선자의 손이 식탁 중앙에 놓인 붉은 포기김치 접시로 향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급이 맞아야 상대를 하지. 어디 식모 딸년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몸으로 가르쳐줘야지. 이거나 처먹고 정신 차려. 선자가 날카로운 고성과 함께 김치 접시를 그대로 집어들어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찰싹하는 파열음 대신 묵직하고 축축한 무엇인가가 제 안면을 강타했어요. 특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직원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차마 들어오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얼어붙었죠. 엄마, 제 딸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이 저에게 다가오려던 찰나 옆에 앉아있던 예비 신랑 민호가 지은의 손목을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민호는 엄마 선자의 서슬퍼런 눈빛에 잔뜩 겁을 먹은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지은을 자리에 다시 주저앉혔습니다. 제 딸이 예비 신랑의 힘에 눌려 주저앉는 모습을 저는 흐릿해진 시야로 지켜봐야만 했죠. 선자는 혀를 쯧쯧 차며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한 장을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라는 듯 젖어버린 제 얼굴 위로 냅킨을 던지듯 떨어뜨렸어요. 이게 내 대답이니 썩 꺼져. 내 아들 인생 망칠 일 있어? 선자가 의자를 뒤로 밀며 거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며 민호를 향해 턱짓을 했죠. 민호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도망치듯 엄마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저와 제 딸 지은뿐이었어요. 저는 김치 국물로 범벅이 된 눈을 겨우 뜨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엄마 좀 도와다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은의 시선은 제가 아닌 멀어지는 민호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냅킨을 쥔 제 손을 한 번, 그리고 문 밖을 한 번 번갈아 보았죠. 엄마, 나 금방 갔다 올게. 민호 씨가. 지은이 울먹이며 저를 남겨둔 채 룸을 뛰쳐나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뺨을 얻어맞은 것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베는 것을 느꼈어요. 홀로 남겨진 특실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웅거렸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물수건을 건네주었지만 저는 그것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제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붉게 물든 머리카락,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턱선, 그리고 흉물스럽게 얼룩진 블라우즈. 그 초라한 여자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지켜온 제 인생의 성적표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4시 저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와 제 삶의 터전인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 기운조차 없어 불 꺼진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수세미로 블라우스의 얼룩을 박박 문질렀지만 김치 국물은 섬유 깊숙이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가난과 천한 출신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혀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정적을 깨고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선자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나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덜컥 겁이나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선자의 건조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야, 이명숙. 내 말 잘 들어. 내 딸년 꼴을 보니 우리 민호 없으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구나. 선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서 딱 한 번 기회 준다. 결혼 승낙받고 싶으면 성의를 보여. 성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힘겹게 되묻자 선자는 기다렸다는 듯 요구 조건을 쏟아냈습니다. 내 그 냄새나는 반찬 가게 당장 내놔. 가게 뺀 권리금 전액이랑 내 딸 앞으로 5년치 연봉 미리 계산해서 예단비로 가져와. 그럼 내 아들 며느리로 받아줄지 고려는 해볼 테니까. 기가 막힌 요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게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고 지은이의 5년치 연봉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억지였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선자야, 우리 지은이가 물건도 아니고 어떡해. 싫으면 관두던가. 내일 아침까지 내 통장에 입금 안 되면 바로 파혼이야. 알았어?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식모 딸려나. 선자는 제 대답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하는 끊긴 신호음이 텅 빈 가게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바들바들 떨며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치 국물 자국이 선명한 옷을 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는 늙고 초라한 여자. 45년 전 선자에게 짓밟혔던 18살의 명숙이가 거기 그대로 앉아 있는 것 같았죠. 오직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내 딸만큼은 나처럼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결과가 고작 이 꼴이라니요. 내가 참아온 모든 것이 오히려 내 딸을 더 큰 지옥으로 밀어넣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뒤집어 쓴 이 김치 국물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지경이 되기 전 제 밤은 언제나 30년 전 그날의 기억과 싸우는 전쟁터였습니다. 눅눅한 곰팡내와 빗소리가 뒤섞인 고등학교 체육 창고 바닥, 그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제 무릎에 생생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야, 이명숙. 이게 네가 밤새 정리했다는 그 대학 입시 노트야? 네가 이런 걸 해? 19살의 선자가 제 노트를 흔들며 비릿하게 웃었죠. 저는 무릎이 꿇린 채 선자의 교복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선자야, 제발 그건 안 돼. 나 진짜 밤새웠어. 눈 비비면서 한 줄 한 줄 정리한 거야. 어머, 얘 꼴 좀 봐라. 식모딸이 감히 서울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거울 좀 보고 살아. 주제 파악 좀 해, 응?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꿈이 담긴 노트가 허공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바닥에 흩날리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어요. 하지만 선자의 추종자가 제 손등을 운동화 발로 지시겨 눌렀죠. 아, 손 아파. 그만 밟아. 시끄러워, 이년아. 또 내 앞에서 설치면 내 엄마가 일하는 그 식당에 내가 진짜로 불 지른다. 장난 아닌 거 알지? 선자가 라이터 켜는 신용을 하며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날의 공포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숨막히게 합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눈을 떴을 때 제 귓가에는 여전히 선자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죠. 오전 9시 저는 악몽의 여운을 떨치지 못한 채 무거운 몸으로 반찬 가게 셔터를 올렸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양복 입은 수행원이 급히 차 뒤편으로 뛰어가더니 범퍼에 붙은 스티커 하나를 몸으로 슬쩍 가리는 게 보였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선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차에서 내렸죠.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딱 시장 바닥 냄새네. 썩은 냄새가 코를 확 찌르네, 정말. 선자가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녀는 가게 진열대에 놓인 콩나물 무침과 멸치볶음통을 지팡이 끝으로 툭툭 건드렸죠. 이봐, 사돈 아니지. 그냥 명수가. 네가 설마 우리 집 귀한 아들 입에 이런 싸구려 반찬을 넣은 거야? 이걸 사람 보고 먹으라고 내놨어? 가게 앞을 지나던 시장 상인들이 선자의 고성에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선자에게 다가갔죠. 선자야, 사람들 다 쳐다본다. 목소리 좀 낮춰라.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웬일은 무슨. 어제 전화로 한 말,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왔지. 말 길게 안 할게. 자, 여기 각서야. 조용히 서명해. 선자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죠. 결혼 후 친정과 연을 끊을 것, 가게 매각 대금은 전액 시댁으로 송금할 것. 기가 막힌 문구들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정말 네가 바라는 거야? 평생 쌓은 정을 이렇게 끊겠다는 거야? 지은이랑 나를 아예 못 보게 하겠다는 거니? 제가 울먹이며 묻자 선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니? 급이 맞아야 같이 밥도 먹는 거지. 너 같은 거머리가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꼴은 못 봐.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당장 파혼해. 난 눈 하나 안 깜빡여. 선자야, 제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우리 지은이가 민호 씨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애야. 그 마음 좀 봐줘. 그러니까 괜한 소리 말고 그냥 서명해. 내 입 아프게 만들지 말고 다들 바쁜 사람이야. 선자가 볼펜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윽박질렀어요. 시장 사람들 보는 눈이 무서웠고 무엇보다 이 결혼이 깨지면 울다 지쳐 쓰러질 지은이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죠. 저는 30년 전 체육 창고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이 때문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아이고, 진작 이렇게 하지. 주제 파악 딱 하니까 나도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괜히 꿈꾸지 말고 조용히 살아. 선자가 각서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비웃음을 날렸죠. 가게 구석 테이블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허름한 차림의 박할머니가 숟가락을 놓고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선자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노인네로만 보였을 거예요. 선자는 각서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수행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김 기사, 차 바로 돼. 그리고 렌트 회사에 전화해서 이번 달 대여료는 다음 주에 준다고 해. 돈 달라 그러면 바쁘다고 하고 끊어. 선자가 수행원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스치듯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 겨를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으깨진 자존심을 추스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선자의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장통을 빠져나갔죠. 멀어지는 차 뒷공무니를 보며 박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쯧쯧,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밥값은 여기 뒀네. 주인장,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박할머니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깨끗한 손수건 하나를 제 어깨 위에 툭 올려두고는 가게를 나가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남기고 간 옹기 어린 손수건을 쥐고 참았던 설움을 토해내듯 소리 죽여 울었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저는 그저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그날 오후 2시쯤 새로운 인물들이 들이닥치면서부터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가게 문이 쾅 열리며 푸른 조끼를 입은 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사장님 누구세요? 빨리 나오세요. 위생 민원이 쏟아져서 구청에서 긴급 점검 나왔습니다. 네, 민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가게는 구청 위생 등급도 최고 등급인데요. 제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황급히 나가자 직원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제 코앞에 흔들었습니다. 지역 맘카페 안 보셨어요? 여기 반찬 먹고 배탈 나고 식중독 걸렸다는 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영업 정지부터 내릴 거니까 말 길게 하지 말고 협조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확인도 안 해보고 영업 정지라니요. 저 이 가게로 먹고 삽니다. 제가 항변하려 했지만 직원들은 제 말을 무시한 채 주방으로 밀고 들어와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우락부락한 용역 깡패들이 철거라고 적힌 붉은 조끼를 입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 오늘로 끝이야. 건물주랑 재건축 얘기 다 끝났으니까 지금 당장 짐 빼. 오늘부터 공사 들어간다. 무슨 소리예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계약서에도 다 적혀 있는데요. 용역 반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계약서 찾으려면 법원 가서 찾아요. 법원.
우리는 돈 주는 사람 말만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 와장창. 용역들이 진열대에 놓인 반찬통들을 밖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가 아스팔트 바닥에 쏟아지며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뺏으려 용역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요. 이거 우리 딸 결혼시킬 돈이에요. 제가 밤새 만든 반찬들이라고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아줌마가 진짜 귀찮게 하네. 손 떼라고 했지? 놓으라고. 용역이 팔을 휘두르자 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붉은 김치 국물이 뒤범벅된 바닥에 무릎이 찍혔고 따가운 통증과 함께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들어 이 참상을 찍어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렌즈가 저를 향할 때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그냥 포기하세요. 요즘 세상이 다 이래요. 아이고, 저 집 딸 시집 간다더니 큰일 났네. 귓가에 이런 소문 같은 말들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순간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저는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을 가득 채운 택배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반품된 혼수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 딸 지은이가 싸늘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꼴이 그게 뭐야? 옷이랑 무릎이 다 피잖아. 또 무슨 사고 친 거야? 지은이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었습니다. 제가 피 묻은 무릎을 감싸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혼수는 왜 이렇게 쌓여 있니? 몰라서 물어? 민호 씨 집이 지금 난리야. 민호 씨가 그러더라. 장모가 시장에서 위생 엉망으로 장사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엄마가 위생 관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맘카페에까지 난리가 나냐고. 지은이가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충격 명숙내 찬 시장 반찬 가게, 썩은 재료 쓰다 적발. 아이 먹였으면 큰일 날 뻔. 선자가 사주한 것이 분명한 악의적인 거짓말들로 도배된 게시글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지은아. 엄마가 그런 짓을 왜 하니? 내 시엄마 될 뿐이 일부러 꾸민 거야. 오늘 가게에 구청이랑 용역이 같이 들이닥쳤어. 그만해. 또 그 사람 탓이야?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야? 민호 씨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하시겠냐고. 엄마가 뭔가 문제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겠지. 지은이가 제 말을 뚝 끊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민호 씨가 뭐라 했는지 알아? 장모님이 고개 숙이고 사과하시고 돈 문제 깔끔하게 정리 안 하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고 했어. 요즘 누가 문제 많은 집안이랑 결혼해? 제발 시키는 대로 좀 해주면 안 돼? 나 행복하게 사는 꼴 보는 게 그렇게 싫어? 지은아, 엄마는 널 위해서, 나를 위한다면서 왜 늘 이런 식이야? 나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돈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해결을 해줘야지. 왜 손 놓고 앉아만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는. 지은이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쾅 소리 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져 반품된 혼수 상자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 흐르는 피보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뱉은 말들이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도 너만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가장 믿었던 딸마저 가해자의 편에 서서 제 등에 비수를 꽂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저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까 낮에 박할머니가 쥐어주고 간 연락처였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번호를 누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 7시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꽉 쥐고 있었어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저는 잔뜩 위축된 어깨를 억지로 펴보려 했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선자가 보낸 생일 파티 초대장이었죠. 며칠 전 그렇게 모욕을 주고도 초대를 했다는 건 그래도 사돈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는 하겠다는 뜻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선자의 비서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명숙님 되시죠? 이쪽으로 잠깐만 오시겠어요. 비서는 미소 한 번 없이 저를 구석진 직원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옷걸이에 걸린 검은색 유니폼과 하얀 앞치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모님 지시입니다. 오늘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초대장을 받고 온 손님인데요. 사모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특별 알바로 오신다고요. 여기서 버티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빨리 갈아입으시죠. 비서는 제 대답도 끝까지 듣지 않고 쟁반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지은이 결혼이 정말로 깨질까봐 겁이 났어요. 저는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진 눈을 꾹 감고 입고 온 옷을 벗고 남이 입던 냄새나는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딸을 위해 참는 게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쟁반에 샴페인 잔을 가득 싣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했어요. 선자는 무대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친구들과 크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샴페인 맛이 유독 좋죠? 다 이유가 있어요. 선자가 씩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해 돌아왔어요. 저기 쟁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아주머니 보이시죠? 곧 우리 집 며느리 되레 친정엄마예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한다더니 손이 어찌나 빠른지. 오늘 내 생일이니까 특별히 알바 좀 시켰습니다. 어머, 진짜야? 사돈을 부려먹는 거야? 야, 선자 너 대단하다. 시작부터 기선제압이네. 역시 너답다. 선자의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빙을 계속했어요. 하객들은 제 쟁반에서 술잔을 집어가며 제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반찬 가게 한다더니 딱 식모 얼굴이네. 그러니까 저 집에서 예단 많이 뜯어내야지. 딸 팔아서 한몫 챙기려나 보지 뭐. 가슴이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버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아서 잠시 쉴 곳을 찾아 주방 쪽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구 계단 쪽에 살짝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자였습니다. 아, 글쎄 걱정 말라니까. 김 사장, 내가 언제 돈 떼먹는 거 봤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번 결혼식만 잘 끝나면 축의금이랑 예단비 들어오잖아. 그거면 급한 이자 3억은 막을 수 있어. 그 다음은 또 버티면 되는 거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자만 3억이라니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된다는 건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식모 딸년 그거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지 뭘. 우리 민호 성격 알잖아. 지가 질리면 이혼한다고 난리 칠 거야. 그때 가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으면 돼. 애초에 걔네 집 가게랑 재산 노리고 시킨 결혼인데 뭘 그리 따져? 선자는 킬킬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단순히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자는 처음부터 제 딸 지은이를 빚갚는 도구로 쓰고 버릴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계획에 민호까지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어요. 더 이상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딸을 죽이는 짓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확 잡아당겨 풀어버렸습니다. 앞치마를 바닥에 내던지고 유니폼 단추가 몇 개 튕겨나가도록 거칠게 벗어던졌어요. 입고 왔던 옷으로 허겁지겁 갈아입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치듯 호텔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회전문으로 나가려는 제 앞을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경호원들 같았어요. 비키세요. 나 그냥 집에 갈 겁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호원들의 대열이 양옆으로 쫙 갈라지며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백발을 단정하게 넘긴 노부인이었습니다. 손에는 광택이 흐르는 검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아달라고 신랑이 하던 허름한 옷차림의 그 박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 제가 멍하니 이름을 부르자 호텔 총지배인이 헐레벌떡 달려와 할머니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VIP 룸으로 바로 모실까요? 됐네. 오늘은 VIP 룸보다 더 중요한 손님을 모시러 온 거니까. 박 회장은 지배인을 손짓으로 물러가게 하고는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시장에서 보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사람과 돈을 상대해 온 기업 총수의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명숙이 자네 언제까지 바보처럼 맞기만 하면서 살 텐가? 할머니, 아니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선자가 아까 통화하는 거 자네도 들었지? 그 여자는 뱃속에 구렁이가 100마리는 들어앉은 여자야. 자네 딸 그 집 들어가면 뼈도 못 추려. 박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어떡해요. 우리 지은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제가 바닥을 치며 울자 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울지 마. 눈물은 그냥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나 흘리는 거야. 자네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 그놈들 피눈물로 돌려주고 싶지 않아? 박 회장이 제 앞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쭈글쭈글하지만 어떤 사람보다 강해 보이는 손이었어요. 자네 딸 정말 구하고 싶으면 내 손 잡아. 내가 자네 칼이 되어줄게.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려는 악한 인간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내 딸을 지켜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제 목숨이고 뭐고 다 줄 테니까 그년들 반드시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래, 바로 그 도끼야. 그 마음 끝까지 가져가. 박 회장은 제 손을 힘껏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짧게 눈짓했어요. 모셔라. 오늘부터 내 파트너다. 경호원들이 제 앞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고 저는 믿기지도 않는 마음으로 박 회장의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화려한 호텔을 바라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선자가 짓밟은 내 자존심, 내 딸이 흘릴 뻔한 눈물,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 몇 배로 불려서 되돌려주겠다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좋은 엄마, 착한 사람으로 살던 명숙이는 오늘 밤부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복수자 한 사람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박 회장의 집무실 소파에 앉은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는 선자의 재산 내역, 불법 증여 기록, 그리고 수십억 원대의 사채 차용증 사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차가운 인상의 변호사가 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현재 타겟, 즉 선자 씨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시공사 부도로 자금이 묶인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황량한 공사장 사진이 떴습니다. 은행 대출은 막힌 상태고 급한 불을 끄려고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급한 이자를 막고 며느리 명의를 빌려 추가 대출을 일으키려는 게 저들의 계획입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딸을 며느리가 아니라 빚 갚는 담보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때?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네. 정말 끔찍하네요. 저런 인간들은 짐승만도 못해요. 제가 주먹을 불끈 쥐자 박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끼를 던질 거야. 자니가 이 리조트 사업을 살려줄 큰손의 대리인이 되는 거지. 제가요? 하지만 선자는 제 얼굴을 알잖아요. 상견례에도 있었고 어제 파티장에서도 봤고요. 그러니까 더 잘 속을 거야. 박 회장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선자는 속물이야. 세상 모든 일을 돈이랑 욕심으로만 본다. 가난한 식모딸이 하루아침에 명품을 두르고 나타나면 걔 머릿속엔 딱 한 생각뿐이지. 아, 전현이 늙은 회장 첩이라도 됐구나 하고. 회장님, 제가 화들짝 놀라 소리를 높이자 박 회장이 손사래를 쳤어요. 미안하네, 말이 좀 샜지? 하지만 그게 놈들 사고방식이야. 자네를 능력 있는 사업가로 보는 게 아니라 스폰서 잡은 여자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야. 그래야 의심 안 하고 덥석 문다. 박 회장의 말을 듣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자라면 정말로 그럴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곧바로 명숙 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유명 스타일리스트들이 들이닥쳐 제 덥수룩한 머리를 세련된 단발로 자르고 화장기 없던 얼굴에 우아한 메이크업을 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입던 늘어난 티셔츠 대신 몸에 딱 맞는 이탈리아제 정장과 최고급 구두가 제 몸을 감쌌어요. 전신 거울 앞에 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초라하고 기죽어 있던 명숙이는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도도한 귀부인 하나가 거울 속에 서 있었어요. 좋아. 눈빛도 괜찮고 딱이야. 이제 연기만 완벽하면 되겠네. 저는 밤새도록 변호사가 써준 시나리오와 사업 용어들을 달달 외웠습니다. 리스크 분산, 자금 구조 재조정, 후순위 채권. 입에 잘 붙지도 않는 말들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거울을 보며 수백 번 표정 연습도 했습니다. 선자 씨, 사업 설명서 가져오셨나요? 우린 숫자 보고 판단합니다. 감정은 필요 없어요. 선자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그 증오를 차가운 비즈니스 미소 뒤에 숨겨야 했습니다. 그건 제 딸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리허설이었어요. 며칠 후 오후 3시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멤버십 카페. 저는 박 회장의 비서 2명을 대동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 회장의 직인이 찍힌 위임장과 가짜 투자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잠시 후 선자가 허겁지겁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주도 사업에 투자할 큰손 대리인을 만난다는 말에 한껏 멋을 부리고 나온 티가 났지만 눈 밑 다크서클과 초조한 기색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선자가 저를 발견하더니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선자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연습한 대로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선자를 올려다봤어요. 앉지? 나 바쁘다. 시간 없어.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선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테이블 위 위임장과 제 손목에 감긴 다이아몬드 시계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설마 박 회장 첩이라도 됐나? 그 표정이 그대로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경악하던 얼굴이 이내 비릿한 호기심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 세상에. 명수가 너 설마 박 회장님이랑 그런 사이인 거야? 선자가 의자에 살금살금 앉으며 은근하게 눈치를 봤어요. 저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만 지은 채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하자, 선자야. 나 지금 개인사 얘기하러 나온 거 아니야. 비즈니스 하러 나온 거야. 회장님이 당신 리조트 사업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정권 위임하셨어. 저 정말 진짜로 박 회장님이 내 사업에 투자를?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 조건이 있어. 저는 손가락으로 위임장을 살짝 톡 쳤습니다. 회장님은 시끄러운 거 딱 싫어해. 우리 관계든 이번 투자건이든 비밀 유지 안 되면 지금 당장 접으래. 그럼 끝이야. 아유, 당연하지. 내가 입 무거운 거 알잖아. 나 예전에부터 그랬어. 나 그런 여자 아니야. 선자가 태도를 180도 바꾸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며칠 전 제 얼굴에 김치 국물을 끼얹던 바로 그 손으로.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눌렀습니다. 선자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포장도 안 뜯은 명품 핸드백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뭐 뇌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선물이야, 선물. 우리 앞으로 한 식구 될 건데 좀 잘 봐줘. 내가 그동안 좀 심하게 굴었던 건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알지? 뻔뻔함도 이런 뻔뻔함이 없었지만 저는 속으로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절하면 오히려 의심할 게 뻔했으니까요. 알았어. 긍정적으로 보고할게. 대신 필요한 서류 준비는 완벽해야 해. 회장님은 허술한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
걱정 마. 서류,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내가 다 맞춰서 가져올게. 우리 명숙이, 아니 명숙 씨 덕 좀 보자. 응? 선자는 연신 굽신거리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어요.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설 때까지 선자는 허리가 땅에 닿을 듯 인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선자의 입모양이 보였어요. 전현이 결국 몸 팔아서 팔자 고쳤네. 입모양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훤히 읽혔습니다. 저는 차에 타자마자 선자가 준 가방을 뒷좌석 구석으로 내던지고 물티슈로 손을 박박 닦았어요. 손에서 선자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죠, 기사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선자야. 네가 파놓은 늪에 이제 네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구나. 기다려라. 네가 제일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 바닥 끝까지 떨어뜨려 줄 테니까. 결혼식을 정확히 일주일 앞둔 오후 1시, 저는 선자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시엄마인 척하며 제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식모년이라고 부르며 멸시하던 그 입술이 지금은 간드러진 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어머, 사돈. 차가 좀 뜨겁죠? 이거 귀한 보이차예요. 향이 아주 좋아요. 우리 며느리 될 지은이 친정 엄마인데 이 정도 대접은 해드려야죠. 선자가 호들갑을 떨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공동투자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제주도 리조트 사업에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제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끌어다 쓰려는 사기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찻잔을 들어 입만 살짝 축였어요. 차는 됐고 계약서부터 보죠.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아유, 성격도 급하시긴.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달라. 여기 있어요, 여기. 도장만 딱 찍으면 돼요. 선자가 계약서를 제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미리 변호사가 작성해준 수정 계약서를 꺼내 그 위에 겹쳐 놓았어요. 회장님 법무팀 검토 결과 기존 계약서는 승인이 안 난답니다. 이 수정안으로만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수정안이요? 선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별거 아닙니다. 회장님 자금이 들어가는 거라 안전장치 몇 개 더 넣은 거예요. 싫으시면 오늘 투자는 없던 걸로 하죠. 저도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용을 하자 선자가 화들짝 놀라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회장님 뜻대로 해야죠. 어디 좀 봐요. 내용이 뭔지. 선자가 계약서를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가 심한 노안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돋보기를 쓰지만 저 같은 성공한 여자 앞에서 늙어 보이는 안경을 쓰는 건 죽기보다 싫어할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손목시계를 흘깃보면서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1시 10분입니다. 20분까지 회장님 팩스로 서명본 안 들어가면 자금 집행 취소하신답니다. 네? 10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네. 성격 칼 같으신 분인 거 선자 씨가 더 잘 아시잖아요. 빨리 결정하세요. 선자의 눈앞에서 깨알 같은 글씨들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었죠. 하지만 당장 사채 이자를 막을 수십억이 눈앞에 걸려 있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선자는 에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인주를 찍었습니다. 아유, 우리 사돈 믿고 하는 건데 뭘 꼼꼼히 봐요. 자, 찍습니다. 쾅!
선자의 인감도장이 수정계약서 위를 붉게 찍어 눌렀습니다. 그 도장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빚을 연대 보증하고 파산 시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겠다는 독이 든 성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계약서를 낚아채듯 가방에 넣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회장님께 바로 보고 드리죠. 현관 쪽으로 나오면서 저는 슬쩍 거실 화분 쪽을 훑어봤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몰래 숨겨두었던 초소형 녹음기가 화분 틈 사이에서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조금 전 선자가 화장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멍청한 년이 빚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 며 낄낄거리던 소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녹음됐을 겁니다. 저는 구두끈을 고치는 척 허리를 숙이며 자연스럽게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선자를 지옥으로 끌고 갈 급행 티켓이었어요. 그날 밤 9시 한강 둔치 주차장은 을씨년스러운 강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이곳으로 불러냈어요.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지은이가 사랑했던 남자이기에 마지막 기회는 주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와 제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장모님, 엄마한테 투자금 주셨다면서요? 역시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민호가 싱글벙글 제 눈치를 보며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쳐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에 선자의 재정 내역서와 방금 회수한 녹음기를 올려두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선자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야, 어차피 그 집 가게 팔아서 급한 불 끄고 나면 며느리는 식모처럼 부려먹다가 내쫓으면 그만이야. 민호 걔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지 뭐. 걔라고 빚더미에 안고 싶겠니?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다 알고 있었지? 내 엄마가 지은이 이용해서 사기치려는 거. 제가 서늘한 목소리로 묻자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맞다라는 대답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해라. 그리고 지은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난 법적으로는 눈 감아주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호가 갑자기 얼굴을 번쩍 들더니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안 됩니다. 뭐라고? 결혼해야 합니다. 엄마 빚 그거 못 막으면 우리 집안 다 끝이라고요.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민호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늘 비굴하게 웃던 모습은 사라지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살기가 눈에 서렸어요. 지은이 인생은 안중에도 없나? 사랑한다더니 결국 돈이 먼저야?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 사랑도 하는 거죠. 지은이도 알면 이해할 겁니다. 장모님 돈 많으시잖아요. 박 회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서요. 짝! 저는 참지 못하고 민호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속은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놈. 내 엄마랑 똑같구나. 내 딸을 팔아서 내 빚을 갚겠다고? 꿈 깨라. 돈 내놔. 장모님이 돈만 내주면 다 해결돼. 왜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있어요? 돈이 그렇게 아까워요? 민호가 제 멱살을 잡으려 몸을 앞으로 들이밀었지만 저는 바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 회장의 경호원들이 다가오자 민호는 욕을 퍼부으면서 핸들을 주먹으로 마구 내려쳤어요. 차창 너머로 악에 받친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동정심까지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제 내 방식대로 내 딸을 지키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의 오피스텔 앞 복도. 민호는 저에게 당한 분풀이를 엉뚱한 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술에 흠뻑 취한 민호가 지은이 집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고 있었습니다. 김지은, 문 열어. 나야, 민호야. 빨리 열어. 겁에 질린 지은이 문을 살짝 열자 민호가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민호 씨, 왜 그래요? 술 많이 마셨어요?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집 난리 난 거 몰라? 장모님이 돈 안 해줘서 우리 엄마 쓰러지셨어. 이게 다 내 책임이야. 뭐라고?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 우리 집 무시하고 돈줄 쥐고 흔들면서 갑질한다잖아. 너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해. 결혼식장 들어가고 싶으면. 민호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지은이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지은이 휘청거리며 신발장에 부딪혔습니다. 처음 보는 민호의 폭력적인 모습에 지은은 공포에 질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호 씨 왜 이래요? 무슨 소리인지 천천히 얘기해요. 천천히? 지금 우리가 천천히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 민호는 지은의 턱을 세게 움켜쥐고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내 엄마 돈이 우리 돈 되는 거야. 그 정도 각오도 안 돼 있으면 지금 당장 청첩장 찢어. 그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돈에 미쳐버린 사람 눈이었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지은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엄마의 경고, 그리고 방금 본 민호의 짐승 같은 얼굴. 퍼즐 조각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청첩장을 주워들었어요. 예쁘게 인쇄된 신랑 최민호라는 이름이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청첩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쓰레기통 안에서 구겨져 뭉쳐졌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혼식장, 그곳이 바로 거짓의 가면을 쓴 악마들을 심판할 단두대가 될 테니까요. 한 달 후 오전 10시 저는 서울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투명 아크릴 벽 너머로 보이는 쇠창살이 이곳이 바깥 세상과 단절된 공간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둔탁한 철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고 가슴에 2805라는 번호표를 단 여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명품 드레스를 입고 거들먹거리던 선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버섯이 피어오르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초라한 노파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왼쪽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목덜미에는 손톱 자국 같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성질을 죽이지 못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선자는 저를 보자마자 아크릴 벽에 매달리듯 달라붙었습니다. 명수가 왔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선자가 다급하게 수화기를 집어들며 유리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저도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자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명수가 나 좀 살려줘. 여기 있는 것들이 나를 가만 안 둬. 밥도 뺏어 먹고 잠도 못 자게 괴롭힌다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합의 좀 해줘. 네가 탄원서 써주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대.
우리 친구잖아. 응. 내가 나가면 그 돈 어떻게든 갚을게. 선자의 비굴한 눈빛이 제 얼굴을 훑쳤습니다. 갚을 돈이라니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과 압류당한 계좌뿐인 주제에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선자를 응시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친구? 누가 내 친구야? 명수가. 네가 그랬잖아. 급이 맞아야 상대를 한다고. 기억 안 나? 선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선자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너 지금 꼴을 좀 봐. 사기꾼에 빈털터리에 전과자까지 될 판인데 감히 나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야, 이명숙,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게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닥쳐. 그 더러운 입 더 놀리면 변호사 써서 형량 더 늘려버릴 거야. 제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선자는 그제야 겁을 집어먹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민호, 우리 민호는 잘 있니? 내 아들 파혼당하고 회사에서도 잘려서 폐인됐다더라. 매일 술독에 빠져서 내 욕만 하고 다닌다던데? 뭐, 내 욕을 해? 그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선자가 악을 쓰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자식이 망가진 걱정보다 자기가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먼저인 여자.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평생 썩어. 네가 남의 눈에서 피눈물 뽑은 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잡이야. 가지마. 야, 이명숙, 나 좀 꺼내줘. 야. 등 뒤에서 선자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정수리로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이토록 파랗다는 걸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낸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 명숙내찬 2호점 개업식 현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대박 나세요. 축 개업이라는 리본을 단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개량 한복 유니폼을 입고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시고 가세요. 오늘 개업 떡 공짜입니다. 사장님, 여기 겉절이 좀 더 주세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손님들의 칭찬 소리에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박 회장의 전폭적인 투자 덕분에 제 반찬 가게는 이제 백화점에도 입점한 유명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가게 한편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지은이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 배달 물량 체크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포장 용기 부족하지 않게 미리 발주 넣으시고요. 네, 점장님. 알겠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민호의 눈치를 보던 주눅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영 수업을 받으며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거듭난 제 딸은 이제 누구보다 빛나는 눈빛을 가진 어엿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허허, 명숙 사장. 냄새가 하도 좋아서 심리 밖에서도 찾아오겠어. 회장님, 오셨어요? 제가 장갑을 벗고 달려나가자 박 회장이 제 손을 꽉 잡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자네 음식 솜씨면 강남 사모님들 입맛 다 잡을 거라고 했지? 내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게요. 은혜는 무슨? 우린 파트너야, 파트너. 자, 커팅식 해야지. 박 회장과 저, 그리고 지은이가 나란히 서서 붉은 테이프 앞에 섰습니다.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잘려나간 테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제 과거의 불행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웬 노숙자 같은 행색의 남자가 가게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점퍼를 입고 손에는 소주병이 들린 남자, 민호였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활짝 웃고 있는 지은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시선을 느꼈는지 창밖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울듯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을 뻗어 창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본 것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직원들과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는 지은이의 당당함에 민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도망치듯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비참해 보이던지 한때는 사위 삼으려 했던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후회와 술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겠죠. 그것이 그가 선택한 죗값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가게 문을 닫으며 저와 지은이는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묵은지 김치찜을 올려놓고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엄마 최고야. 지은이가 제 잔에 술을 따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어 딸의 잔에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너도 고생했다. 내 딸, 이제 정말 어른 다 됐네. 그럼, 누구 딸인데? 나 이제 엄마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나랑 같이 살자. 그래, 그래야지. 저는 목을 타고 넘어가는 쓴 소주를 삼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년 전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울던 그 초라한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내 편인 딸과 생사를 함께한 친구 같은 박 회장, 그리고 제 땀으로 일군 가게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짓밟으려 할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밟힐수록 더 강하게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를 지킬 힘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자는 출소 후에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요양원 봉사자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합니다.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면 저를 보고 쥐새끼처럼 숨기 바쁘더군요. 민호는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지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도 남의 일이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박 회장님과 함께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여행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둘이서 크루즈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인생 참 알 수 없죠? 김치 국물 뒤집어 쓴 날이 제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화려한 이막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자식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라는 걸요. 자식, 돈, 가족에 대한 깨달음.
결국 노년의 자존감과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세요. 다음에는 요양원에서 벌어진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